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벌써 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직장을 다니신다면 방학이 아닌 휴가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백수인 저는 방학과 휴가가 따로 없이 매일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고 밥을 먹고 또 글을 쓰고 잠자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동기부여를 다시 할 시기가 찾아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최영수와 함께 이 동기의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의 팟캐스트 시즌 2 4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짧네요. 맞아요. 진짜 일주일이 요즘에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편집을 하다 보면은 편집을 이제 제가 대부분 일요일 날 이제 파일을 합본을 시키고 그다음에 약간씩 트리밍을 하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뮤직 고르고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를 그거를 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거 마지막에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거 전 처음부터 가야 돼서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네. 약간 작곡가들이 곡의 멜로디를 떠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인트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아예 그게 시작이 안 되기 그래요? 때문에. 네. 논문에서도 인트로에서 논리를 정확히 세우고 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되는 것처럼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 넣고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 형식을 좀 바꿔가지고 앞에다 이제 멘트를 하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좀 더 체계적이고 약간 방송 플랫폼 느낌이 훨씬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곤욕스러워요. 그쵸, 전문 방송인이 아닌데. 그쵸.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제가 백수기 때문에 전문 방송인처럼 됐지만 어쨌든 이게 짤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인트로를 짤 때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짤 때가 어렵고 그다음에 위가 한번 언제 오냐면 편집을 할 때 그걸 들으면 내 손이 오그라들어요 막. 근데 우리가 퍼블리시 전 버전 들을 땐 나쁘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물론 퍼블리시 전에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거는 많이 트리밍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 이제 포장이 된 건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다음부터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켜봐야겠어요 저희. 좋은 생각입니다. 나쁘진 않네요. 결과는 보장 못하지만 제가 계속 이거 짜려고 팟캐스트 오프닝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상한 말만 나와요. 약간 라디오에서 딴 것들 이렇게 옛날에 라디오 사람들이 했던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이거보다 더 오글거려. 연기 수준. 메소드 연기. 방송인들 대단하다 생각 드네요. 네, 진짜 방송인들은 어떻게 대단합니다. 진짜 세컨드 자아가 있는 느낌이랄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기억나는데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티칭이라든지 강의에 관련된 삶을 살다 보니까 강의 내용 자체는 내가 준비를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딜리버 하는지는 정말 우리 빅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극처럼. 그래서 약간 전문 프레젠터들, 사회자들이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지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어떤 사회 진행을 한다든지 행사 진행을 하는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 며칠간. 근데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설명할 콘텐츠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이게 일종의 어떤 때에 따라서는 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청중이 또 있기 때문에 진행자 내지는 강의자 입장에서는 두 명의 오디언스를 둘 다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학회 같은 거 보면은 발표자 말고 이렇게 각 섹션마다 이렇게 모더레이터가 있어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초보 연구자들, 그러니까 박사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학회 회원이신 대학원생분들 거기 배치시켜 놓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은 학회 내지는 어떤 학술
좌담장에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경험 삼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좋았던 섹션의 경험도 있고, 와, 최악의 그 모더레이터가 있는 가운데 그 세 가지의 섹션을 들어야 됐던,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연속 강의를 들어야 됐던 아이고. 섹션들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방금 말했던 그 팟캐스트 오프닝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 게 사실은 저희 세대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 뭐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맞아요, 고등학교 맞아요. 때까지 듣고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대학 때는 맞아요. 거의 듣지 저도. 않고, 그리고 또 들어도 약간 외국 쪽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외국 쪽 팟캐스트 애들은 되게 또 방방 뛰는 애들이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이걸 어떻게 짜야 되냐 이 생각을 했을 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이 시즌 1보다는 조금 안정감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약간 폼이 있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시즌 2가 저희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도 요즘에 그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늘으셔가지고 이걸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거 하루 하나씩 늘어가는 재미에 봅니다. 좋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도 아직 1000명까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늘기 시작하면 또 언제 그렇죠. 주목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건 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이제 그 요즘에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약간 양질을 넘어서 약간 고인물이 돼가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는데, 물론 교수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얘네들이 무슨 장난을 치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으시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마르지는 않는 거, 그 고인물은 아닌 거죠. 네네. 엄밀히 말하면은 그 마르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보완이 계속 필요한 거는 있어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이 4면은 6, 다음 14쯤 갔을 때는 4를 바로 잡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해 나갈 점이 있다는 거 앞으로. 그렇죠. 네. 마르지는 않는 거.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국내 동기 연구들의 굵직했던 논문들 중에 이제 이용 선생님의 1998년 논문, 그래서 제목은 EFL 한국 학생들의 태도, 동기 및 성취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글 논문을 읽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래 이게 연구지 약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읽은 논문이랄까? 그래요. 이 논문을 이제 리뷰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반쪽짜리 논문입니다. 결점도 찾자면은 많은데, 네, 맞죠. 그래도 고른 이유는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상황에 대한 관심도 있고, 네네네. 학습자 심리에 대한 어떤 순수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1998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에도 있고 막 그런 약간 태동기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 연구에. 그래서 맞아요. 조금 그 연구를 요즘 연구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맞아요. 약간 어색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연구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논문 자체가 이제 두 편으로 쪼갠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98년에 이 논문하고 이제 96년에 이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하나 또 있는데, 이제 이 연구가 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다 엮은 논문인데, 96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습자 데이터로만 이제 쓰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여기 이 논문 안에서도 같이 보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동기 구인 요인들을 볼 때 이 논문에서는 대학생 구인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96년 논문의 그 중고등학교 동기 구인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EFL 학생들의 태도와 동기 및 성취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동기 연구의 초창기였던 이제 90년대 후반 논문으로서 한국 EFL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동기 요인을 발견해내고, 그다음에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인 설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논문이 쓰여진 시기가 이제 덩거 쌤이 저번에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제 가드너와 이제 램버트의 연구, 그다음에 이제 데시와 라이언의 이제 연구들 거기서 나온 이제 네 개의 요인들이 있죠. 네. 그래서 통합적, 도구적, 내적, 외적 이 동기 네 개의 그 엄청난 공격이 시작된 전쟁터였죠. 네, 전쟁터 우리 덩컨 쌤 말에 의하면 빅뱅이었던 네,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도 그 비판에 이제 같이 그 네. 물살을 같이 탄 맞아요. 참여한 것 같아요. 참전했죠. 어느 정도는 참여.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상황에서 이제 그 독특한 동기 요인들을 찾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태도랑 동기를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태도라는 게 이제 애티튜드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동기만 봤을 때는 사실 애티튜드 좀 보진 않아도 되는데 이 애티튜드를 그냥 저는 이제 약간 가미하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그러니까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었던 네네네.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논문을 읽어볼 때 태도랑 동기랑 경계선이 있나? 그러니까 태도가 동기에 속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느낌이 잘 지워지지 않는 네, 상태에서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권효량 선생님 논문, 참조한 권효량 선생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때만 하더라도 좀 정의적 측면 안에서의 동기라는 게 동기가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뭔가로서 이렇게 쓰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쓰여진 논문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용 교수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학회나 뭐 이런 데서. 2008년에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볼 일은 없었는데 마주는 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빅터 선생님이나 제나 아니면 우리 에마 쌤이 갔던 대부분의 학회를 제가 돌아보니까 다 오셨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본 적 있어요. 네네 실제 네. 다 오셨었고 저는 그 중에 한 2번 정도는 인사를 드릴 일이 우연찮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하자면은 그냥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있었던 거죠. 어디에도 있었으나 내 기억 속에는 네. 없었다. 존재하셨다. 은퇴를 하시고도 열심히 마실을 학회로 맞아요. 다니셨던. 권효랑 네. 교수님도 그렇고 이용 교수님도 그렇고 권효랑 교수님이야 그냥 많이 네. 뵌 적이 있긴 있지만 그 맞아요. 이용 교수님은 맞아요. 학회 장이었듯인지 아니면은 뭔가 그 학회 되게 굵직굵직한 어르신이었잖아요. 직책을 약간. 맡고 계셔가지고 많이 맡으셨고 뭐 국내 학회도 그렇고 아시아 태플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이제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도 중책을 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그분은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네, 쉽게 맞아요. 얘기를 하자면.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아우라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이제 논문에서 하시는 게 막 설문지나 아니면 신생 연구 같은 경우를 막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라. 한국 상황에 맞춰서 변형해서 써라. 막 이런 말씀을 논문에서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요즘도 이제 힘든 말을 1998년부터 이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구의 이제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은 둘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맞아요. 학생들 해서 총 1,004명입니다. 이 숫자도 천사예요. 많네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은 그룹으로서 또 각각 그룹당 한 200명씩 있다고 보시면은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남 100, 여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짝을 맞추셨다가 대충. 네.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1,004명을 구하셨는지 참 대단하신 것 와, 같습니다. 진짜. 그 연구에서 또 이제 사용된 설문지를 이제 만드시는 게 그 약간 우리가 진짜 말하는 정석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절차적으로 봤을 땐 지금 참조해도 아무 진짜로. 지장이 네, 없을 맞아요. 정도야. 이 정도 참조하시면은 학위 과정 석사 졸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의 네. 절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파일럿까지 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 형식으로 먼저 그 에세이처럼 이렇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인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문항 만드시고 그 문항의 응집성 보시고 그 응집성이 떨어지면 본설문화 잘리고 제거하시고 네. 그다음에 본설문 만드시고 파일럿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입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뭐 크롬바 알파까지 이제 뭐 0.6 이상 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시고 네, 다 맞추시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읽으면서 덩컨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가 생각이 난 게 그 왜 교대원 분들 중에 많이 이제 파일럿 안 돌리셔가지고 응집성 다 탈락해가지고 끝나시는 분들 막 있다고 내년에 네, 다시 네. 오세요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미 본설문까지 다 돌리시고 오셨는데 숫자가 막 0.32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뭐 네. 크롬바가 뭐 무슨 성경은 아닌데 네네.
아니 이 5개의 문항이 같은 걸 측정했다라고 그쵸. 말씀을 한 하시는데 방향으로 제가 가고 묶어서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낮은 체크를 해보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수준으로 나오길래 네. 선생님 혹시 이거 한 10분의 1 정도 인원한테 혹시 그 약식으로라도 돌려보셨냐니까 아니라고 이거 누구 논문 거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바로 실시했다고 100명한테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은 뭐 분석은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지도교수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뭐 제가 결정권자는 아닌데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싫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했다고 생각해요. 분석이나 해서 줄 것이지 돈 준다는 게 그런 그 참견을 했는데, 근데 분석이 안 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고 그거를 해석할지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건데 파일럿이 없으면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거니와 그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받기가 되게 힘든 거죠. 네. 그거를 해야지 이제 결국은 본문에 들어갈 내용도 나오는 건데 맞아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일단 100명을 돌리고 보니 본문에 나올 내용도 같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용 선생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한테 질적 연구를 먼저 해가지고 파일럿을 이제 할 세트를 만들어 놓고 탈락시키고 본설문 세트를 다시 맞아요. 맞추는 것 자체에서 얘기할 거리를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꽉 차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몇 개만 발견이 되고 그걸 가지고 문단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량적 연구를 사회과학 분야에서 할 때 뭐 좀 절차를 지키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항들을 보면은 이제 문항들에서 이제 미국인과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태도 이제 각각 7개씩. 네. 그다음에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태도 각각 5문항씩.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영어 학습을 하는 동기에 관한 설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인과 영어 학습을 이 태도로 보신 게 참 이게 초창기 연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지금 이 미국인과 영어 공부라는 뭐랄까 태도,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초창기 연구라서 확실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맞아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 백인의 뭐 눈이 파랗고 뭐 이게 확실히 있던 시절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그런 그 스테레오타입. 그래서 그 사람들 봤을 때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묻는 거잖아요. 쉽게 미국인이 근데 또 재밌게 미국인만 보면 기분이 나쁜 애들도 있는 거예요. 이 답을 봤을 때는 눈이 파랗고 머리가 하얀색을 보면은 동경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기분이 안 좋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이 답에 나오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영어 학습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클로즈 테스트까지 이제 실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클로즈 테스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네. 그 프로피션시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뭐 요즘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 그 사이즈 측정하는 그거와 이제 함께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던 그 프로피션시 레벨 그 측정 도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이제 바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남녀 학년별 이제 미국인과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학년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미국인과 영어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영어 학습에 관련된 태도가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리포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년별 미국인과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가 미국인에 대한 태도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 본 사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국이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가 평균점이 낮아진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할 이제 탈동기와도 관련이 있을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동기가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동기에 대한 이제 요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했듯이 이 논문에는 대학생 동기 요인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96년 논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의 동기 요인을 리포트하고 계셔서 제가 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먼저 이제 중고등학생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은 7개로 구분을 하셨는데요. 이 7개가 전체의 59.1%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인 1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8개로 그 외적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요인 2는 그 4개의 변수로 내적 동기. 그러니까 외적, 내적 2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네. 번째는 5개의 변수로 이제 중요성이란 요인인데요. 이 사회에서 영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그걸 인지하고서 그걸 학습을 하는 형태의 동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인 4는 6개의 변수로 그 실용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실용성은 실제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학습 동기입니다. 그리고 요인 5는 5개의 변수로 의사소통, 그리고 요인 6은 4개로 이제 자기 발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 7은 이제 2개로 외국인에 대한 호감,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는 그 목적으로 영어를 배운다라는 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변수가 문항인 거죠? 그렇죠. 부인 안에 속해 문항 있는 개수죠? 문항 개수, 네, 아이템 네. 안 개수. 아,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의 요인이에요. 하나가 이제 주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고등학교 요인들을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약간 성인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중고등학생이 사실은 그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대화하려고 영어를 배우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아니면은 뭐 일생생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동기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구인들이 또 그 구인 요소를 물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맞아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96년 논문이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영어가 시작된 경우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이 뭐 물론 그 당시에도 어떤 치열한 시험 과목이기도 했지만 약간 국제화 바람이 네네. 불기 직전이었잖아요. 98년에 김영삼 정부가 얘기하기 직전에 이제 실시된 연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때는 약간 좀 영어를 배운다라는 것의 의미가 약간 어린 애들 사이에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 의무 교과목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그래도 좀 이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식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한테 영어 왜 배워? 뭐 해외에 나가서 하려고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다 시험 영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좀 드네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96년도에 아니면 뭐 96년도나 97년, 98년 이렇게 봤을 때 그 영어 수업 자체가 회화나 아니면 리스닝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별로 낮았죠. 많이 비율이. 낮았던 거고, 그리고 막 옛날에 뭐 성문 영어 뭐 이런 것처럼 되게 공식화된 그 문법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석 시험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이 동기로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동기로 요인으로 묶이긴 했지만 점수를 보면 되게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 대학생들 요인을 이제 보면은 요인 1 같은 경우에는 그 도구적 동기로 이제 취업이나 학점을 위한 영어 학습. 그다음에 그쵸. 요인 2는 6개 변수, 그다음에 내적 동기. 그래서 영어 학습이 뭐 흥미롭거나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요인 3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감. 그다음에 요인 4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발전. 그래도 자기 발전은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겹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인 5는 이제 동일시의 동기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들을 동경한대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어 학습을 하는 동기를 말하는 거죠. 약간 어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통합성? 네, 맞아요. 통합적인 네.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맞아요. 거. 그리고 마지막 요인은 이제 6번째 요인은 변수로 2개,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기를 위한 영어학습 동기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문화적 동기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영어학습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들이 이제 이전 연구들에서 제시한 동기들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국 EFL 상황에서의 특수한 동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취도와의 이제 관계를 보겠습니다.
성취도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학업 성취도와 상관없이 이제 태도를 보면 미국인과의 영어 학습은 학습자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반대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학습 동기와 이제 성취도 간의 관계인데요.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 중에 학업 성취도와 학습 동기의 관계가 가장 높이 나타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학업 성취도 학습 네, 동기. 두 개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이 나타났다. 중1 중학교 네, 맞아요. 저학년. 중학생이에요. 음. 지금은 만약에 이걸 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때 그러니까 중학생이 그 대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보다 이 학업 성취도랑 학습 동기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밀접히 나왔습니다. 정적 상관관계. 네. 그러니까 플러스, 파저티브. 너무 신기한 건데 이제 그 저자는 이 결과가 나온 이유를 영어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학습자가 그 영어 학습 동기와 성취도 사이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98년 논문이니까 뭐 최소 96년 이전에 이제 자료 수집을 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중학교부터 이제 영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동기 요인들과 이제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첫 번째 요인, 도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는 학업 성취도와는 그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 마이너스가 나왔죠, 여기서. 그리고 근데 이제 나머지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동기들과 성취도와의 관계에서는 그 내적 동기와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외부적 동기보다 내부적 동기가 성취도에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서 이거의 해야? 근간이 되는 연구죠. 그 뿌리를 찾아서 약간. 너무 고마운 연구 결과입니다. 네. 이게 있어야 서론에 쓸 수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리뷰를 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 혹은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번 주랑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기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동기를 이제 구성하는 그 요인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의사소통을 더 하고 싶다던가 네네. 그거 말고 그 특이한 거나 아니면 조금 그 많이 나왔던 그런 요인들이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용 선생님 연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가드너, 램버트, 그다음에 라이언 데시 이런 구인들을 되게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그쵸. 느낌도 좀 강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태도가 이제 영어권 이제 영어 화자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약간 확인해 보는 그런 연구가 오늘 이제 리뷰를 간단히 해본 논문의 좀 특징이었다고 보자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학위 과정을 한 2010년도에 이후에 이제 본 초중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는 확실히 뭐 모르겠어요. 학습자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좀 옮겨간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뭐 영어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영어 공부를 할 때 드는 감정이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초점이 옮겨간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많은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뭐 써본 거는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해야는 없는데, 그런 거는 있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영어 학습이라는 거는 되게 라이프롱 스터디에 이미 들어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뭐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영어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졸업하고도 뭐 혹은 뭐 직장 다니면서도 하는 게 영어 학습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약간 좀 그러면 이게 좀 뭐 즐겁거나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좀 되게 밀접해야 되는데, 좀 그것과는 다르게 어떤 선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구성이죠. 뭐 인사고과에서 좋은 어떤 점수를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영향을 지금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90년대에 발견한 어떤 뭐 도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게 좀 약간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요와 좀 더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90년대랑 분명히 많이 다른데 영어학습 동기의 양상이나 주요 요인 내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요인이 분명히 다른데 확실한 거는 뭐 지금 이미 뭐 절대평가로 고등학교 때 영어 과목이 특징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사회 자체가 완전히 국제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여기가 EFL 상황인 거는 변함이 없지만 이 영어 자체의 영향력 자체는 엄청 아직도 크고 이 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서 영어 학습 동기가 되게 다양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특별히 성인이라든지 이미 직장인, 소위 말하는 20대 후반 30대들도 영어 학습 동기의 어떤 주요 연구 대상으로서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번 그 얘기했을 때 왜 그 영어의 사회적 위치가 약간 조금 변했다고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때 당시 이제 1998년대 당시의 영어의 위상과 지금 영어의 위상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쵸. 네. 베네핏을 확실히 얻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반면에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 건 약간 디폴트가 된 느낌? 그쵸. 오히려 못하면 손해를 보는. 이게 불과 지금 30년도 안 돼서 이게 지금 영어가 디폴트가 되는 이 현상이 그쵸. 일어났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거일 수도 있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위상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진 않았나. 그 중요도가. 디폴트니까 약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 뭐 플러스 중국어나 일본어 뭐 그쵸.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세대로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렇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인들은 약간 영어를 특별한 뭔가로 생각하는 네네.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사회에서 엄청 중요하고 내가 이걸 써가지고 진짜 말을 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덩근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 연구자들의 눈이 이제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 연구가 이제 되게 그 기본적인 연구잖아요. 그쵸. 시작점이었죠. 요즘 연구는 아니지만 뭐 한 2010년대의 그 연구들을 보면 뭐 아이디얼 엘트 셀프라든지 약간 이상적인 자아라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여러 사람의 그 동기를 하나로 그 구인적으로 묶은 느낌이 있다면 이제 아이디얼 엘트 셀프는 개인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것 같아요. 개인이 어떤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동기가 변화하는지 그런 거가 나면서 조금 더 뭐랄까 뭔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연구가 좀 오밀조밀하던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보면은 다시 일단 이 논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떤 예를 들면 뭐 영어를 쓰는 원어민에 대한 태도가 학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남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좀 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외국인한테 친근감을 어릴 땐 갖고 있지만 뭐 갈수록 잃을 것이다. 혹은 뭐 중학생들은 여학생이 좀 더 외국인들을 또 선호할 것이고 고등학생이 돼서야 남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런 탐색에 되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흥미로운 거죠.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학습을 할 때 이게 상당히 이 그 단순하게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를 쓰는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고 지금도 되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넘어선 거죠.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친근감, 뭐 우리가 뭐 마키아벨리즘을 가지고서 저 영어를 해서 저 나라 가가지고 내가 뭐 저 콧대 높은 거 좀 주저앉히겠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되게 그 소수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 요즘은 정말 개인 그 학습자한테 진짜 맞춰진 것 같아요. 학습자가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와 얼마나 거리가 멀고 나와 얼마나 간격이 크고 뭐 이런 거고 또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인생에서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역시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사회문화 이론을 이렇게 쓰는 이유도 사실은 학습자 주변에 학습자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고리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그걸 동기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방금 이제 빅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그 역동적인 거죠. 되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단순한 이 당시 98년 연구가 단편적이고 어떤 시대의 어떤 그 어떤 경향성, 이 사람들의 경향성, 중학생의 경향성, 고등학생의 경향성, 대학생까지 보고 싶은 건데 이때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것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 같아요. 얘들은 도대체 영어를 네. 무슨 생각으로 배우고 있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건 맞나? 그리고 여학생들이 말을 좀 더 잘 배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말을 잘 배우는 데는 어떤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더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그 답답함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계속 교실 들어가가지고 야 남학생들 니네 왜 이렇게 쭈뼛거리는 거야 하면서 화만 낼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그죠? 예. 이제 이 당시에 아마 그래서 그런 원초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뭐 좀 더 뭐 예를 들면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교재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좀 동기랑 어떤 태도나 아니면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문화 코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박사를 하거나 해외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도 그런 의외로 그런 문화 코드에 대한 그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셨던 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기 연구에서 그게 이제 들었던 거죠. 이 외국인에 대한 태도라든지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지랑 영어를 하기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연구가 되고 있지 않나 하네요. 네. 근데 또 그 이 연구를 읽다 보니까 그 다시 근본적으로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 동기 요인들을 생각을 맞아요. 하고 이제 학업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동기들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 성취도가 높아서 동기가 높게 측정되는 거냐? 아니면 동기가 네. 높아서 성취도가 높은 거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쵸.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뭐 맞다라기보다는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만한 그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확실히 덜해졌어요. 그 영어 성적이랑 영어 학습 동기를 어떤 종속 변수와 그 뭐죠? 그렇게 보는 관계가 조금 줄어드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제가 했던 몇 편 안 되는 연구에서도 늘 뭐 토익 성적이라든지 내신 성적을 이제 그 종속 변수로 놓고 이제 동기들을 이렇게 원인 변수로 놓고서 항상 설명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기억이 그쵸. 나요.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근데 정말 예전의 관심은 이 90년대라든지 더 예전의 관심은 기왕 영어 성적에 좋게 작용하는 심리 요인이 뭘까? 그래서 이 심리 요인이 영어 성적을 높게 해주는 것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 내지는 그게 뭘까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출발을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때문에 영어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걸 만약에 탈동기로 발견하거나 동기 저하로 발견을 했으면은 선생님 때문에 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어 성적을 높일 수 있다. 결국은 목표가 영어 성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지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유효한 어떤 관심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동기를 높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일반인들의 관심, 그 정의와 그 어떤 학계의 정의가 크게 큰 차이는 지금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그 성적 자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성취도 내지는 뭐 개발해낸 어떤 뭐 테스트들의 점수 자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기 자체라든지 동기를 획득하는 과정, 동기를 상실하는 과정, 뭐 동기를 회복하는 과정 이걸 보는 쪽으로 오히려 옮겨오는 느낌이 좀 더 있고 옮겨올 때 성적도 같이 올랐다, 성적도 같이 내려갔다는 요즘 좀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진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국민의 관심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만들까로 대한민국이 열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뭘 연구하더라도 성적이나 성취도랑 갖다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요즘은 조금 뭐 정권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그거랑 좀 별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 중요해서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이 동기의 변화 양상이라든지 동기의 구성 요소에 좀 더 집중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수많은 연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연구 리뷰를 해보겠지만
그 하나의 동기에 그 들어가는 어떤 구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아이템들도 다 다르고 맥락에 따라서 그게 유효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랑 성적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거 자체가 다른 맥락에서 유효한 어떤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면 성적에 대한 설명력도 거기 가서 다시 가지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런 의견이 좀 지금은 더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성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차치를 해버리면 약간 그 연구가 그런 거예요. 연구는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약간 그런 마음이 이게 약간 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곁다리로 이게 오르더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동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적에 대한 이게 줄어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그쵸. 되면서부터 조금 그 관심이 꺼지지 않았었나? 그 앞뒤 그러니까 전후로 굉장히 그 영어에 대한 그 너무 열의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훅 떨어지는 그 계기가 됐거든요, 약간. 그러면서 또 더 그 어떤 성적과는 이제 무관한 어떤 학생들의 그 동기의 변화 추이를 더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아니 그 학회지 제목들만 보더라도 맨 뒤에 항상 그게 있었어요. 성취도와 상관관계, 성적과의 뭐 영어 뭐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성취도의 상관관계.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성취도가 맞아요. 늘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성취도가 거의 빠지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절대평가가 이제 일반화된 정권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동기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탐색이 더 필요한다라는 걸 좀 자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후자에 동의를 하는 편인 게 아무리 성적이랑 연관을 지어서 해도 이 관계가 그렇죠. 다른 맥락에 네, 가면 네. 풀려버리기 때문에 성적을 벌써 붙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 전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거기는 하죠. 네. 저도 후자에 더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많은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떤 경향성이나 맞아요. 트렌드면은 딱 떴다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가 돼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연구들인데 그거 만약에 이제 진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라고 하면은 위험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네. 게 돼버리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저희 이제 국내 연구의 이제 초창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98년 그 연구를 봤습니다. 동기 구인 요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제 또 현대의 이제 동기 연구들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동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 스펙트럼을 찾아내는 요인 분석에 이제 좀 더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덩거쌤 말에 진짜 10분질 공감을 해요. 이거는 그 특히 또 이제 탈동기나 이제 에이모티메이션으로 가면은 또 계속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거는 질적 연구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쵸. 질적 연구에 이제 네. 조금 더 힘이 실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심리구인이야말로 질적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죠. 뭐 역동성이나 변화성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교실에서 이 동기 요인들을 잘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동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마쌤이 탈동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탈동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실험 연구가 아닌 2000년대에 나온 탈동기 연구들을 이제 쭉 모아서 메타 연구를 한 논문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용수의 빅터. 엄마, 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